2025년 봉인 해제된 예언이 하버드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한 남자의 정체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AI를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세레나입니다. AI 전공자인 제가 한국에 대한 예언을 분석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이것까지도 다 놀라운 인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석사 연구실을 선택하면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도 교수님까지 저에게 정말 그 선택을 확신하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클레어 위트모어 교수님은 AI 윤리 분야에서 천재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학자입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관련 논문이나 저널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다양했거든요.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교수님의 별명은 괴짜 천재였어요. 교수님이 한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 이후 2년간 자취를 감췄다가 돌아오신 뒤로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염주를 돌리며 명상하신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중얼거린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연구실 학생들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레어 교수님 연구실에 간다고 했을 때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괴짜라는 소문과는 별개로 클레어 교수님의 학문적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쓴 분이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교수님의 연구를 읽으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토록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연구실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문보다 실력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워낙 소문도 안 좋았던 데다가 과연 제가 교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연구실 분위기와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연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책과 논문뿐만 아니라 전혀 학문과 관련 없어 보이는 동양적인 그림이나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특히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염주라니 AI 연구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거든요. 첫날부터 느껴진 미묘한 기운이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간직한 공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연구실 적응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어느 날 같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동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 가벼운 이야기로 웃고 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 연구실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오갔어요. 제가 속한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실은 워낙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며 너 괜찮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친구는 교수님이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린다는 게 진짜냐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직 그런 건 못 봤다며 소문이 아닐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 말이 은근히 신경 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수님 책상 위에 놓인 염주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미나는 교수님이 이상해진 게 코로나 때 잠시 어디 사라졌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소문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구실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교수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불쌍하다는 듯 위로해 주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하며 논문 한 편이라도 같이 쓰면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 말은 맞긴 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라면 학계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 출신 친구 중 한 명인 타오밍이 갑자기 자신의 연구실 자랑을 시작했거든요. 타오밍은 저와는 반대로 중국인 교수님 밑에서 연구 중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자랑했습니다. 타오밍은 자기네 연구실은 진짜 최고라며 말문을 열었어요. 연구비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도 가득하고 필요한 장비는 전부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으며 심지어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너네 연구실은 어때라고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타오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 연구실은 그렇게 넉넉한 자금력을 자랑하지는 않거든요. 연구실의 장비는 대부분 이전 연구자들이 쓰던 것들이고 연구비도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는 수준입니다. 물론 클레어 교수님은 연구 주제에 있어 굉장히 독창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 학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세요. 친구들도 타오밍이 얄미웠는지 대화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주제는 다시 클레어 교수님으로 돌아왔어요. 학부 시절 클레어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죠. 특히 중국을 엄청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셔서 중국 출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종종 나왔다는 얘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타오밍은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왜 클레어 교수님은 한국만 그렇게 띄우는 거냐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타오밍은 늘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높은 친구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은 내수 시장도 작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날 나라 아니냐며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갸우뚱했어요. 평소에는 논쟁을 피하는 편이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말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내수시장 크기나 지정학적 위치로 평가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기술력과 단합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크기가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단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클레어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혹시나 이 얘기를 들으셨나 걱정됐죠. 친구들 중 일부는 교수님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순간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타오밍은 교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오밍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기술력도 미국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클레어 교수님은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내심 불편했지만 딱히 타오밍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클레어 교수님은 우리 앞에 멈춰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차분히 물으셨어요. 타오밍은 당황하지도 않고 방금 전하던 이야기를 교수님께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한국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냐며 한국은 시장도 작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오래 버틸 수 없는 나라 아니냐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발전을 주목하고 있는데 하버드 학부생이 그것도 모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경제가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외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지금은 다른 나라를 평가하기에 앞서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타오밍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평소 타오밍이 워낙 자기 자랑이 심하고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이라 조금 얄밉게 느껴졌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그의 논리를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심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타오밍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주변 친구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클레어 교수님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가능성과 저력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왜 교수님께서 한국 사례를 연구하라고 강조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클레어 교수님께서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든 이후 우리는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렇게 날카롭고 단호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교수님과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은 몇 마디 말을 건네셨어요.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논리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려는 태도는 제가 학문을 하며 배워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온전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롯이 저의 방식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세세한 지침을 주고 끊임없이 진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클레어 교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죠.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연구실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보내신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준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무게는 다르죠. 저는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유로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환경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저는 교수님의 방식이 정말 특별하고 또 저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적응을 하며 저는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 철학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연구실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참고하라고 주신 논문을 찾기 위해 연구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책장 뒤편에 숨겨진 듯한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교수님께 여쭤보니 흔쾌히 자료를 살펴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교수님이 직접 작성한 노트였습니다. 교수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에는 한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 의미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임진왜란에 관한 페이지였어요. 교수님은 엄청 관심이 많으셨는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5만 대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적어두셨어요. 노트에는 당시 조정의 혼란과 백성들의 공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죠. 교수님은 특히 한산도 대첩을 상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70세척을 완전히 격파한 전투였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게다가 노트에는 학술 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 전날 밤 달빛 아래서 자신의 검을 닦으며 전략을 구상했다는 일화나 하객진 전법을 구상할 때 직접 바다 물결을 관찰했다는 내용까지요. 교수님은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적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에게 위기는 항상 혁신의 시작이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그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넘기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노트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들은 거의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지금 서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적혀 있는 문구는 더 충격적이었죠. 1953년 한국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당시 미국은 한국이 앞으로 100년간 원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는 2020년대 한국의 경제지표와 함께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였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1960년대 독일 광부로 일했던 한 남성의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당시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국민 때문이었고 김영수 씨는 1963년 독일 광산으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고국에 보내는 편지와 얼마 안 되는 돈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고 자식들에게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두 아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한국은 이런 분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개인의 희생이 모여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분석하셨어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교수님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과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사의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저는 노트를 읽으며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찰력을 가진 교수님 밑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머지않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참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건물 전체가 고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텅 빈 길이 보였어요. 이런 적막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잠깐 나갔다 오고 싶었지만 막상 움직일 생각을 하니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는 여전히 복잡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이 기대며 책상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일어나려고 할 때 문득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바람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니 바로 클레어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교수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주를 돌리면서 중얼거리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말이요. 순간 호기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교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곤 두드리자마자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걸 후회하고 말았어요. 안에서 교수님이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 염주를 손에 쥔 채 천천히 돌리고 계셨습니다. 염주의 매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의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평소에 알던 교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염주를 내려놓으셨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늦게까지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웃음으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는 모른 척 인사를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손에 있던 염주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묻고 말았어요. 교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 염주는 뭔지 사실 너무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염주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건 자신이 한국에 갔을 때 가져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 염주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다시 염주를 손에 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교수님이 왜 그런 소문에 휘말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어요. 교수님은 단순히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코로나 팬데믹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교수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문적 성취와 연구에 몰두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가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림프암 진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교수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교수님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림프암이 이미 몸 곳곳에 다발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며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교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교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심하셨대요. 연구실이나 강의 그리고 논문 심지어는 자신의 경력까지요. 교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업적이나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이 교수님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하셨어요. 여행 도중 교수님은 한국의 한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해서 결국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앨범 속에는 사찰 복장을 한 교수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교수님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특별한 빛을 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앨범을 저에게 건네며 사찰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대요. 복잡한 일상이나 욕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특히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찰 음식과 매일 하는 108배 수행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매우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자연스러움이 교수님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했어요. 주로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최소한의 조미료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가 체내 염증을 줄이고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108배 수행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욕망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몇 번 하지 못했지만 점점 늘려가며 결국 108배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놀랍도록 빠른 회복의 열쇠였다고 교수님은 확신하셨어요. 교수님은 매일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명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명상과 사찰에서의 생활은 교수님에게 단순히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사찰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후 교수님의 몸 상태는 점점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도 놀랄 만큼 병이 호전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교수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이는 그 당시 교수님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교수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업적이나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느꼈던 평화와 깨달음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도 자유롭게 연구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게 하려는 방식을 택하신 거였어요. 이제 저는 왜 교수님이 그토록 다른 방식으로 연구실을 운영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은 단순한 연구 방법론을 넘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셨던 거예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클레어 교수님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교수님의 한국 사찰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명상과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교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효봉 스님이라는 분의 말씀과 역상록이라는 책을 통해서라고 하셨죠. 처음에 교수님은 효봉 스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사찰에서 접했던 깊은 철학과 지혜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찰에서 머물던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우연히 사찰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은 사찰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였고 그 안에는 효봉 스님의 말씀과 기록이 담긴 역상록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고서에 관심이 많았던 교수님은 당장 번역기를 활용해 그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책에 대한 흥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읽어나갈수록 그 책에 담긴 내용이 단순한 불교 가르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역상록에서 발췌한 구절들이 교수님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은 특히 2025년, 즉 지금 현재의 해에 대한 예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효봉 스님은 2025년을 한반도 중심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해로 예언했다고 해요. 특히 이 시기에 한국에서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해 사회와 의식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 담긴 메시지라고 느꼈다고 해요. 또한 스님은 이 시기에 일본이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내부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이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했죠. 교수님은 특히 한국이 세계 평화와 정신적 르네상스의 중심축이 된다는 예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초자연적인 예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제 표정을 읽으신 듯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자신도 의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스님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효봉 스님이 이런 예언을 한 시기가 한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효봉 스님의 다른 예언들도 들려주셨습니다. 스님은 한국이 자연재해와 같은 큰 재난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와 자연재해가 기승을 부릴 때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비록 과학적 증거는 없을지라도 교수님이 이런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예언서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와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교수님은 특히 효봉 스님의 예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으로 한국인의 정신적 각성에 관한 내용을 꼽으셨습니다. 스님은 한국인들이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야 왜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그토록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도 한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특별한 나라였던 거예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교수님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괴짜로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제게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히 학문적 성취나 세속적 성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교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도 효봉 스님의 예언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교수님의 독특한 연구 방식과 세계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연히 복도에서 타오밍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화 이후 서로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태도였어요. 타오밍은 저번 교수님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분했던지 다짜고짜 한국과 클레어 교수님을 폄하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냐며 교수님이 괴짜인 이유가 바로 그런 비합리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냐고 비꼬았어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타오밍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의 크기와 힘만을 따지는 건 구시대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단결력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는 자유롭게 사유하고 성장하는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폐쇄적 민족주의와 강압은 결국 내부를 썩게 만든다는 걸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결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클레어 교수님을 통해 배운 틀린 말은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교훈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타오밍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했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제 말에 공감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담담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한 상태였고 굳이 논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전처럼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게 된 것 같았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저는 제 다이어리를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설득을 강요하지 않는다. 믿음과 과학은 다른 이름의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클레어 교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타오밍과의 대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런 용기가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연구실에서의 생활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기존 연구 내용에서 방향을 틀어 한국과 AI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하버드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날 많은 한국 분들께도 이 소식을 또 전하고 싶네요. 아니 대체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 여기 일본의 한 식당에서 한국 손님들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기겁하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규동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코토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나가와 현은 도쿄에서 JR선을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최근 기록적인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올해 3월에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일본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때 무역 수출 대국이었던 일본이 이젠 무역 적자만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젠 더 이상 수출할 게 없어서 관광업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니 한탄스러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본에 오는 이유가 엔화가 너무 싸서 오는 거잖아요.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심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일본 엔화하면 세계적으로도 꽤 알아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렸죠. 그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이들도 많고 일본은 점점 늙어만 가고 있다는 생각에 일본 젊은이로서 정말 나라가 걱정될 뿐이에요. 그런데 관광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당장 직면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중국인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일본 우익단체들 때문이겠죠? 사실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오고 일본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리고 있지만 한심한 일본 정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와봤자 돈도 많이 안 쓰고 맛집만 가고 소소하게 돈키호테에서만 구매하고 간다며 한국인 대신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명품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데다가 면세점에서도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보단 중국인들을 유치하는 게 더 이득일 거란 판단이었죠. 그렇게 일본 관광청에서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도 대폭 늘리고 비자를 간소화하면서 중국인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효과 덕분인지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5월 노동절에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밀려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일본이 기대한 효과를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높아진 물가에 경제 위기로 초저가 여행을 하는 게 유행이 되었거든요. 면세점 매출 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면세점 매출은 늘었지만 중국인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35%나 감소했어요. 여행을 와서도 쇼핑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알뜰살뜰하게 여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행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동네와 저희 마을은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규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인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죠. 저희 규동집은 제가 혼신을 다해 만든 가게예요. 특히 아기자기한 피규어들이 많아 손님들 사이에서도 특색 있는 가게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부러 피규어를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많을 정도죠. 저희 가게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은 애착이 가득 담긴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경매로 거래되는 꽤 고가의 피규어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싸든 아니든 제겐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수집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게 마감 때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피규어가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 피규어라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제겐 하나하나 애착이 담긴 물건이라 제자리가 어딘지 모두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손님이 모르고 흘린 걸 제가 청소하다 무심코 치워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손님이 사진 찍으시다가 모르고 가방에 떨어뜨리셨나 하곤 좋게 생각했었죠. 혹여나 모르고 가져갔다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않을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도 저는 손님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혹시나 가게 구석에서 나오거나 누군가 꼭 찾아서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제가 그 얘기를 제 친구 스즈메에게 했더니 스즈메는 누가 가져갔는지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누구긴 누구냐며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즈메는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예요. 그런데 호텔에서도 계속 뭔가가 없어진다고 했죠. 객실 내 비치되어 있는 작은 편의용품은 물론이고 커피포트나 베개까지 훔쳐간다고 했어요. 그런 객실은 하나같이 중국 손님들 객실이었죠. 게다가 스즈메로부터 들은 중국 손님들의 객실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음식을 먹다 흘리는지 하얀 침대 이곳저곳에 음식 얼룩이 묻어있는 건 기본인데다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고 했어요.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이었죠. 보통 호텔에서는 원칙적으로 쓰레기통에 담겨있는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콘솔 위에 종이가 작은 휴지 조각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손님들이 예약해놓은 어떤 티켓일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적힌 쪽지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휴지통에 담긴 쓰레기만 정리하죠. 그런데 중국인 손님들의 방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해서 청소하기 매우 난처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바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서 방이 더러우니 룸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른 방으로 보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했죠. 안 그래도 요새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호텔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서 너도 나도 휴가를 쓰고 들어가거나 심지어 퇴사를 하는 동료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즈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정말 중국 손님이 우리 가게의 피규어를 가져간 걸까 생각해봤죠. 그런데 애초에 저희 가게에는 중국인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매우 잠깐 지나치는 곳인데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가의 피규어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구하기가 정말 힘든 한정판 피규어였어요. 피규어가 사라지자마자 드는 생각은 CCTV라도 진작에
그냥 달아둘 걸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가 멍하니 계산도 못하고 정신을 빼놓고 있자 한국인 손님이 저를 두어 번 불렀습니다. 저는 다급히 죄송하다고 얘기하고는 계산하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진 한국인 손님의 대답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손님은 이미 돈을 지불했고 제가 거스름돈을 줘야 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아끼는 피규어가 사라져서 제정신이 아니라며 사과 인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저기 가운데 있던 큰 거 말인가요? 라고 물었죠. 안 그래도 그 손님이 들어올 땐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서 인상적이었는데 밥을 다 먹고 보니 없어서 의아했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뒤편에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해주셨죠. 저는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님의 카메라 속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엔 식당에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였죠. 다행히 화면 안에는 제가 잃어버린 피규어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잔뜩 긴장한 채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피규어를 획하고 채갔고 남자가 앞서서 가게에서 나온 다음에 여성이 따라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것 같았고 애초에 저희 가게에 온 목적이 음식이 아니라 피규어였던 것 같았습니다. 피규어를 낚아채는 빠른 손놀림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짧게 찍힌 영상이었지만 중국인인 게 분명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오늘 올린 SNS 게시글에는 저희 규동집이 맛있다고 일본에 오면 꼭 와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훔쳐간 피규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기막히게도 피규어를 정말 어렵게 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마치 꼭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이에요. 제게 영상을 제공해주신 한국분 덕분에 쉽게 그 중국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산만 하고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제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제가 직접 선물 준 거라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한국분의 카메라에 찍힌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서야 모르고 챙겨갈 수도 있지 하며 피규어를 획하고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피규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는 소정의 사례금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분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당연한 일을 한 거고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고 촬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사양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가게 내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CCTV로 녹화되고 있다는 경고문을 가게 출입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CCTV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도 다행히 CCTV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는 원래 동네 분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가 하나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동네 분들과 관광객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동네 분들이야 워낙 오래 뵀던 분들이기도 하고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메뉴 하나 시켜서 드셔도 그러려니 했어요. 식사 시간이 안 맞는 젊은 신혼부부부터 각자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을 먹으러 온 노부부까지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워낙 자주 오는 단골분들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손님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관광하러 오신 중국분들도 메뉴를 하나만 시키겠다고 우기셨고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더니 이젠 가게에 함께 들어온 손님이 4명이 넘는데도 메뉴를 하나만 시키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1인 1메뉴를 필수로 주문해달라고 하게 되었죠. 아무튼 저는 이런 골치 아픈 일들로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퇴근길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나가와현은 슬램덩크 촬영지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기찻길 옆이 온통 중국인들로 가득 찼어요.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바글바글 몰려다니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을 지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도로 한복판을 막아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게 기찻길 위에서 동영상을 찍어볼 거라고 출입을 막아놓은 장소도 마구 비집고 들어갔죠. 가게에서는
피규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다가 메뉴 한 개만 시키겠다는 중국 고객과 실랑이를 벌였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중국인들 때문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우리 동네였지만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중국인 손님들이 온다면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면서 버는 돈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못해 가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친구 미키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키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지만 언제 연락해도 편하게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친구였어요. 미키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행복한 얘기만 가득 늘어놓는 통에 제 생활의 불만을 도저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오랜 친구라 그런지 미키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 있냐고 단박에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요즘의 생활에 대해 얘기했어요. 요샌 일하는 재미도 없고 좀 쉬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미키는 바로 제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며칠 쉬다 가라는 거였죠. 미키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 제주도였거든요. 미키는 사진사인 남편과 여행지에서 만나 결혼했고 제주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사실 미키가 운영하는 SNS에 올라온 제주도를 보고 정말 멋진 곳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가다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는 잠정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제주로 떠났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야자수로 보이는 큰 나무를 보며 제가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거구나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항엔 미키가 마중 나와줬죠. 남편은 촬영 가서 나중에 밤에나 돌아온다고 했어요. 저는 미키의 차에 캐리어를 싣고 미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탁 트인 제주 바닷가 풍경에 속이 뻥 뚫렸습니다. 처음엔 가게를 쉰다는 생각에 좀 걱정됐어요. 그간 몇 년을 일하면서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휴가를 걸어놓고 오니 제게도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죠. 제주도라고 해서 거기도 혹시 중국인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지만 미키는 자기 집 근처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주로 현지인들이 대부분이라 한국 사람들 뿐이고 작은 마을이라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절대로 자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키의 남편이 일본에서 멀리 온 손님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여행 내내 편하게 지내다 가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그게 무슨 민폐인가 싶어 절대 안 자겠다고 했는데 사정사정하는 통에 딱 하루만 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키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많이 산다길래 저도 아파트와 비슷한 곳일 줄 알았는데 작은 단독주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곳이라며 미키를 부러워했죠. 미키는 사실 결혼해서 정말 좋은 건 제주도에 사는 것도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그 둘도 다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고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미키는 제일 만족스러운 건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도대체 한국 남자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만족스럽냐고 물어봤습니다. 미키는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소심하고 소극적인데 한국 남자들은 박력이 넘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고 화끈하다고 했죠. 저는 미키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혹시 아까 오면서 본 것도 그런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일본 사람들은 길에서 팔짱을 낀다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손잡고 다니는 남녀 커플을 보기 드문 편이에요. 애정 표현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타인을 과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선 정말 익숙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커플 간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러웠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에게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키에게 그럼 언제 결정적으로 반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미키는 짐을 들어주는 모습에 홀라당 넘어갔다고 했어요. 미키의 짐이든 가방이든 들어달라는 건 다 들어주는 게 정말 좋았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 남자들은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뭐든 다 해주려 해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는 그런 것도 해주냐며 의아해했어요. 그러자 미키는 화장실 갈 땐 화장실 앞에서 가방을 들고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런 다정한 한국 남자와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갔고 미키의 남편 수호 씨가 일 끝나고 돌아왔어요. 수호 씨는 일부러 오늘 좀 일찍 왔다며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밥을 매일 해주냐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수호 씨는 가능하면 제가 하고 주로 미키가 잘 챙겨주는데 오늘은 미키의 친구가 왔으니 직접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선 결혼식을 하기 전 청첩장을 주고 밥을 사주는 문화가 있는데 저에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그런 문화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선 아주 제한된 하객에게만 초대장을 발송하고 그 초대장에도 꼭 답을 해야 하거든요. 극소수의 지인들만 참여하는 반면 한국은 어린 시절 동창부터 직장 동료까지 모두 참석해 잔치처럼 즐기는 문화가 일본이랑 큰 차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수호 씨는 평소에도 요리를 많이 하는지 뚝딱뚝딱 금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호 씨가 만들어준 음식은 고기국수와 수육이었어요. 그러면서 식당 하시는 분께 요리를 대접하는 거라 참 긴장되지만 그냥 정성으로 예쁘게 봐달라고 하셨죠. 어쩜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입 먹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따뜻한 고기국수가 맛있었고 수육도 정말 담백했거든요. 거기에 곁들여 먹는 이름 모를 빨간 음식이 너무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갈치속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쌈에 수육 한 점과 갈치속젓을 조금 넣어 먹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릿하면서 고소한데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기국수는 돈코츠 라멘이 살짝 떠올랐지만 한국 음식이 훨씬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정말 맛있었죠.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면 고기국수와 수육을 많이 찾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했죠. 수호 씨의 다정한 모습과 이 부부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면서 나도 얼른 결혼해야 하는데 속으로 생각만 했죠. 그렇게 두 부부의 집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하루를 보냈고 다음날 저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숙소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여행 온 다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는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한국 게스트하우스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저녁에 파티라고 부르는 함께 밥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도미토리를 이용하면 어쩌다 혼자 온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긴 하지만 이렇게 숙소에서 자체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흔치 않았어요. 저도 호기심에 파티를 신청했고 저녁엔 숙소 옥상에서 흑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했죠. 게스트하우스에는 생각보다 외국인은 많지 않았어요. 일본인인 저와 미국인 1명 그리고 중국인 1명의 나머지 5명은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여행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데 무리가 없어서 감사하게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죠. 한창 삼겹살을 먹고 오랜만에 긴장을 놓고 술도 잔뜩 마신지라 약간 취기가 돌았어요. 술을 깨야 할 것 같아서 공용 공간으로 내려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뒤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것 같아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슬쩍 돌아봤더니 중국인 남자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려는데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어요? 막 제가 불편한 티를 내려는 찰나 한국인 하준 씨가 내려와 둘이 뭐 하냐며 이상한 분위기를 깨주었습니다. 저는 하준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러고는 하준 씨가 위에서 다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데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했고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좋다고 하고선 바로 하준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가자마자 하준 씨는 저 중국인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아까 제가 느꼈던 불편한 기분이 제 오해가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까부터 옆에 앉은 한국인 여자애들에게 슬쩍슬쩍 몸이 닿는 건 물론이고 아까부터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술도 취한 데다가
아무래도 둘이 내려가는 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와서 너무 긴장 풀고 지냈냐 보다며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아이스크림 산다는 핑계로 둘만 아이스크림을 각각 하나씩 들고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준 씨는 지금 왜 여행 중인지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준 씨는 꼭 미키의 남편처럼 다정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추운지 묻는다거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눈을 마주치는 모습에 설렘을 느꼈죠. 하준 씨와 얘기하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한밤중이었어요. 너무 늦어 이제 막 들어가려는 찰나 하준 씨가 다음 날은 뭐 할 거냐고 물었죠. 그러곤 자기가 정말 경치 끝내주는 오름을 한 군데 아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저는 제주에서의 시간을 하준 씨와 줄곧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고 하준 씨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연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달엔 하준 씨가 일본으로 놀러 오기로 했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말든 저는 한국 사람들 친화적인 가게 정책을 많이 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무질서한 중국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박을 대는 걸 볼 수 없었죠. 한국 손님들은 SNS에 가게를 올려주면 음료수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해피아워를 만들어 특정 시간에 방문하는 한국분들에겐 서비스 음식을 추가로 주기로 했죠. 하준 씨의 도움을 받아 SNS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저희 가게에는 한국분들이 훨씬 많이 방문하고 계시죠. 그런데 다들 식당 주인처럼 테이블도 닦고 음식도 치우고 저보다 더 깨끗하게 쓰고 계시는 거 있죠.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규동집에 오시는 한국분들에겐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려고요. 오늘 마코토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한국 손님들이 정말 식당 주인인 양 가게를 깔끔하게 사용한다는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어디서든 뒷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멋진 한국인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